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30여 분 동안 항구를 돌아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은 이틀 넘게 우리 해역을 누볐지만 해상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북한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보내 한반도 문제가 진전되도록 힘쓰겠다며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 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내산 쌀이 북한에 지원되는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최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가진금을 내면서 진료를 하고 있지만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는 아예 포기해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가수 B.I.의 마약 혐의를 제보한 A씨 사건을 넘겨받았던 검찰이 유독 제보자에 대해서만 수사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자가 너무 울어 조사를 못했다는 황당한 설명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강원도 삼척항에서 발견된 북한 선박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 표류인지 귀순 목적인지 분명치 않고 또 해상 경계망이 꽤 오랫동안 뚫렸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KBS 취재팀이 최초 제기한 북한 선박의 항구 정박 사실에 이어서 더 확인해보니 북한 주민들이 부두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화면도 찍혀 있습니다. 남측 주민과 대화를 하고 휴대전화까지 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정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 강원도 삼척항에 작은 선박이 포착됩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는 소형 목선입니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항구 가운데로 서서히 진입합니다. 우리 어민들이 배를 대는 부두 한가운데 정박합니다. 잠시 후 북한 주민 2명이 배에서 내려 부둣가를 서성거립니다. 낯선 행색과 말투가 이상하다며 우리 주민이 112에 신고한 오전 6시 50분까지 약 30분 동안 아무도 이들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결국 북한 어민들은 이곳에 정박한 뒤 내려서 여기 어판역뿐만 아니라 부두 곳곳을 활보한 셈입니다. 부두에 내린 북한 주민은 주변에 있던 우리 주민들과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삼척 지역 일부 어민들은 새벽 조업을 위해 출항하면서 바다에 머물러 있던 이 북한 선박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어민들도 새벽에 어두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벌써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때 새벽 3시쯤 벌써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관이 고장나서 북한 선박이 필요했다는 당국 발표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체 동력을 이용해 항구 쪽으로 유유히 들어왔고 정확하게 부두에 정박했습니다. 무동력이면 그렇게 돌을 수가 없어요. 무장 병력을 실은 군 트럭은 해경이 북한 선박을 끌고 나간 이후에도 한참 만에 모습을 드러내 늑장 출동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네, 군 당국이 발표한 북한 선박의 행적을 보면 이 선박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서 남쪽으로 와서 삼척항에 도착할 때까지 이틀 반이 걸렸습니다. 특히 삼척항 인근에서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항구로 들어온 사실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이틀 반 동안 해군과 해경 감시망에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해상 경계 감시망에 꽤 오랫동안 구멍이 뚫렸다. 이런 비판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선박이 북한 항구를 떠나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는 6일이 걸렸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했습니다. 이튿날인 10일 북방 한계선 NLL 북쪽에서 북한 어선군에 합류했고 이틀간 북한 어선들 틈에서 위장 조업을 하다가 12일 밤 9시쯤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남하했습니다. 그 뒤 울릉도 동북방 해상을 거쳐 14일 밤 9시쯤 삼척항에서 불과 4-5km 떨어진 해상에 도착했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목선은 엔진 정지 상태에서 밤새 대기하다가 날이 밝자 엔진을 켜고 삼척항으로 진입했습니다. 야간에 항구에 진입할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군의 총격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목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 전까지 우리 해상을 무려 이틀 넘게 누볐지만 해군과 해경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또 목선이 작고 기관 고장으로 높은 파도에서 느리게 표류해 감시망에 잡히지 않았다는 최초 군경의 발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목선 발견 지점을 당초 해경이 방파제로 전달했지만 포괄적으로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이 육지까지 올라오는 동안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한 군이 해상 경계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앞서 언급했지만 단순 표류냐, 귀순 목적이냐, 또 왜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히고 2명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느냐 의문투성입니다. 일단 현재 확인된 걸 정리하면 귀순자 2명 가운데 선장은 가정 불화로 나머지 1명은 한국 영화를 보다가 적발돼서 처벌이 두려워 귀순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윤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은 오늘 최초 신고자는 당시 방파제를 산책하던 주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 북에서 왔다.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할 수 있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했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선원들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남쪽으로 내려왔고 북측 수역에선 위장 조업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1차 조사 결과 4명 모두 민간인이라며 다만 중앙합동조사에서 구체적인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발견 당시 2명이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국정원은 이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사람 가운데 1명은 목선의 선장인데 남측으로 귀순했고 나머지 1명은 본인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은 귀순 의사를 밝힌 2사람을 조사한 결과 선장은 가정 불화를 이유로 나머지 1명은 한국 영화를 보다가 북한 당국에 적발돼 처벌이 두려워 귀순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위장조업까지 해가며 남으로 내려왔다가 북한으로 되돌아간 2명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들은 귀환 의사를 밝혀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한 이틀 정도는 고기잡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남하를 한 거니까 처음부터 이 귀순의 의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귀순의 의도를 가진 사람이 선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려오면서 딸려온 그런 경우로 보는 것 같아요. 또 목선이 NLL을 넘은 뒤 먼저 울릉도를 향해 최단 거리로 항해해 닷까지 내렸다가 다시 삼척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확인돼 그 이유 역시 추가 조사 대상입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을 경계 실패라고 규정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미 인사조치까지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선박을 탐지했지만 우리 어선으로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 목선 탐지에 실패한 부분은 크게 해군이 관할하는 해상과 육군이 관할하는 해안으로 나뉩니다. 먼저 해상에선 해군은 지난달 말부터 NLL 인근의 초계기와 작전 헬기, 함정 등 평소보다 전력을 늘려 감시를 해왔습니다. 이맘때면 NLL 바로 위쪽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들이 증가하고 그만큼 남쪽으로 표류하거나 남하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군은 감시 사각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상 작전을 펼쳤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상 경계가 실패한 겁니다. 해안 감시는 육군이 담당합니다. 해안 감시 레이더가 북한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5분 전인 15일 6시 15분에 1초씩 2차례 선박을 포착하긴 했는데 우리 어선이 입항하는 것으로 군은 잘못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목선이 동력을 쓰지 않고 떠내려와 선박인지 식별하지 못했다는 최초 군 설명과 달리 목선이 엔진을 가동한 채 항구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돼 거짓 발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을 해상 경계 작전 실패로 규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과 육군 관련 지휘관이 문책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 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해경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전보 조치하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선 서면 경고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하루 전인 오늘 이례적으로 시 주석이 북한 노동신문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조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비핵화 협상에서 좀 더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북중 관계 개선에 역점을 뒀습니다. 먼저 전통적 우호 관계를 언급하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선이라는 단어를 13번, 우정 2번, 공동은 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교 70주년을 맞은 올해 새로운 북중 관계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방북의 목적을 북중 친선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 매체에 기고문을 실은 것은 처음입니다. 북중 관계 복원을 넘어 밀월 관계 진입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북한을 지지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 해결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 동시적 해결, 또 제재 완화에 대해 공감해왔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북미 양측에 던진 겁니다. 중국이 일정한 후견 역할들을 담당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이 노동신문 기고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시 주석이 다음 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지금 평양은 시진핑 주석을 맞을 채비로 분주합니다. 외신이 어제와 그제 평양 모습을 찍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김영은 기자입니다. 평양 모란봉 구역에 위치한 북중 우이탑 바로 옆 도로입니다. 인부들이 도로 한가운데 화단에 꽃을 새로 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북중 친선의 상징인 우이탑을 찾기 위해 이 도로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이탑 주변엔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흙먼지도 쓸어냅니다. 북중 우이탑은 일부 보수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공사는 마무리됐고 탑 주변에서 조경 작업이 한창인 모습이 보입니다. 높이 30m, 꼭대기에 오각별이 자리한 북중 우이탑은 중국 인민지원군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양 시민들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게시된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식이 담긴 신문을 평양 시민들이 들여다봅니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강조하는 분위기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이뤄지는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을 앞두고 북중 두 정상의 모습이 담긴 기념 우표가 발행됐고 평양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도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항에 직접 나가 시진핑 주석을 영접하고 함께 집단 체조를 관람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따뜻한 동포애를 북녘으로 전하는 첫 항해가 개수되는 뜻깊은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네, 김영삼 정부 시절 1995년 6월 25일 있었던 장면입니다. 우리 쌀 2,000톤을 실은 배가 북한으로 출항했습니다. 한국전쟁 45년 만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첫 뱃길이 열린 뒤로 정부는 2002년부터 7년까지 해마다 10만 톤에서 40만 톤의 우리 쌀을 북한에 직접 지원했습니다. 2010년 쌀 5천 톤을 지원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정부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우리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해서입니다. 최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쌀은 5만 톤입니다. 모두 국내산으로 1,270억 원어치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북측의 수용 의사를 확인했고 대체적인 전달 방법도 합의했습니다.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 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운반로는 바닷길이 유력합니다. 우리 측 항구에서
운송과 분배까지 모든 과정을 세계 식량 계획이 책임지고 직접 모니터링까지 합니다. 모든 쌀 포대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지고 또 최장 6개월 정도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정됩니다. 북측이 쌀을 군량미로 전용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전달 과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결정한 데는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세계 식량 계획의 보고서 영향이 컸습니다. The social groups that are more affected and in danger are children, young children, and women, pregnant women and lactating women.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가 국내산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건 2010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식량 지원 결과 등을 본 뒤 추가 식량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 정부가 한 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당사자 간 빠른 화해가 최선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일제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은 끝났다며 제3자가 주재하는 중재위원회에 판단을 맡겨보자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삼가해왔던 우리 정부.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자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제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기업뿐 아니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을 본 한국 기업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제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소송 당사자는 물론 해당 기업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지원단체와 충분한 협의의 시간들, 절차들이 이루어졌다면 저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평가가 가능했을 텐데 저희가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위 설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중재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한국의 동의 없이는 중재위 설치와 국제사법재판은 불가능합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당장 다음 주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정식에서 내건 구호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입니다. 여론조사로는 재선에 성공하기 어렵다에 기울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여론이 그렇다는 것이고 미국 대선까지는 500일이 남아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2만여 명의 환호 속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We're going to keep it better than ever before. And that is why tonight I stand before you to officially launch my campaign for a second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감세와 낮은 실업률 등을 치적으로 내세웠고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무역 전쟁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we're either going to have a good deal and a fair deal or we're not going to have a deal at all. 76분 연설에 업적을 나열하고 민주당과 언론을 공격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구상은 아직 내놓지 않았고 북한 관련 언급도 없었습니다. 출정식이 열린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신승했던 최대 승부처 중 한 곳입니다. Florida's a critical state. You have to win Florida. I think this is no better place for him to start off.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 등 민주당의 선두권 예비 후보들과의 예상 맞대결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트럼프 진영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다음 주에 플로리다에서 첫 TV 토론을 하며 당내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앞으로 대선까지는 500일 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조용한 재선 출마에 관례를 깬 트럼프 대통령의 출정식,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20명 넘게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번 대선은 유독 조기에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올랜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이 환자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 되는 일반 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만 골라 진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의 꼼수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다음 주부터 한 달 반 넘게 가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병원이 10년 전 백혈병 환자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돼 최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진료와 입원 예약 600여 건을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전화 연락을 드려서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했고, 그런데 병원은 일반 환자, 즉 건강보험 수급 환자는 차질 없이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병원은 과징금 납부로 업무정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해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내고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업무정지를 택한 겁니다. 이 병원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는 전체 병원 수입의 3% 미만입니다. 어차피 돈이 안 되니 과징금을 내는 대신 진료를 포기한 셈입니다. 과징금을 낼 바에는 그냥 영업정지 해버리는 게 우리한테 더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로 인해서 의료급여 환자들이 이제 병원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복지부는 뒤늦게 피해를 보는 환자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가 우리 대상으로 다른 처분이 이행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처분이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책을 조금 마련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또 여의도 성모병원이 업무정지 없이 진료를 계속하도록 과징금 부과 강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제보자를 검찰이 석 달 넘게 방치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적발된 다른 마약 피의자들은 열흘도 안 돼 처리했습니다. 조사 한 번 없었던 제보자는 결국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진술한 제보자 A씨는 다른 마약 피의자 7명과 함께 2016년 8월 사나흘 간격으로 잇따라 경찰에 체포됩니다. 마약상 1명이 체포돼 자신에게 마약을 사간 사람들을 경찰에 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건들을 송치받은 수원지검은 제보자 A씨만 제외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선 송치받은 지 열흘 정도 만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청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 A씨 역시 주소지가 서울로 관할 지역이 아니지만 무슨 일인지 수원지검은 A씨 사건만 남겨놓은 채 석 달이 넘도록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에 체포된 시기가 비슷한데도 유독 A씨 사건만 8월 31일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7건은 한 달여 뒤인 10월 중순에나 송치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찰은 줄곧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 측이 YG 사건은 자신들이 하겠다며 A씨 사건만 먼저 송치하라고 해 사건을 넘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먼저 송치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반박해왔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검찰은 당시 수원지검에서 YG 관련 내사가 진행 중이어서 A씨 사건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G 소속이었던 비아이의 마약 의혹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던 당초 검찰 입장과 전혀 다른 해명입니다. YG 관련 내사가 진행 중이었다면서도 제보자 A씨와 YG 소속이던 비아이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검찰. 그리고 A씨의 장기 해외 출국과 기소 중지. 당시 검찰 수사가 남긴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제보자가 너무 울어서 조사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은 당시 제보자를 부른 이유가 송치받은 사건 때문이 아닌 다른 목적의 면담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제보자 A씨가
검찰로 송치된 건 2016년 8월 31일입니다. 그해 12월 9일 해외로 출국할 때까지 검찰은 A씨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조사 받은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검찰하고 어떤 대화도 안 나눴어요? 연락 자체도 안 왔습니다. 석 달 넘도록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는데도 검찰은 왜 A씨를 조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당시 사건 관할청인 수원지검은 어제 A씨를 한 번 불렀는데 너무 울어서 조사가 안 됐고 12월에 조사하려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는데 해외에 나갔다고 해서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번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A씨의 증언과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취재진이 오늘 수원지검에 검찰이 실제 A씨를 조사한 게 맞냐고 거듭 질문하자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조사는 조서가 작성돼야 하는데 조서가 작성되지 않아 정식 조사가 아니었고 정확히는 면담이었다는 겁니다. 조사가 아닌 면담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선 A씨 사건이 아니라 YG 소속 연예인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한 양현석 씨의 가수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공익신고 사건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당이 이와 관련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제협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발언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 기업인들을 만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기업 그동안 해온 건 없죠. 그리고 세금을 내고도 그건 없고요. 외국인에게 같은 임금을 주는 건 불공정하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 근무 초기 2년 차까지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아예 최저임금 대상에서 빼자는 법안 등입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차별했던 일제 강점기 당시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제1야당 대표가 혐오를 부추긴다고도 했습니다.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됩니다.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 6조와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차별협약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를 더 고용하게 돼 청년 일자리만 줄 것이라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이 많았지만 이런 인식은 사실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차별이나 혐오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또 우리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종훈 경제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외국인에게 임금을 똑같이 줘서는 안 된다, 낮춰야 된다. 인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유럽은 경험을 한 거죠. 네, 제가 독일에서 취재했던 내용인데요. 1996년에 독일 뮌헨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 조건이 굉장히 특이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내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일하는 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나하고 똑같이 올려달라,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내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달라. 네. 이유가 뭐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 동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의 반값만 받고도 일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독일의 원래 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의 이 임금을 나하고 똑같이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조금 상징적이고 특이한 파업이었는데 정리하면 외국인 임금을 낮추면 기업들이 그 외국인만 쓴다.
내국인을 오히려 일자리에서 배제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일이 지금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이게 정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준다. 사실은 건설이 제일 늦게 됐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일찌감치 바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됐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당연히 말도 통하고 문화도 같은 자국의 청년들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기업들은 아예 중고등학교 때부터 고용을 한 다음에 월급도 다 주고요. 교육비도 부담하면서 최고의 기술자로 바로 키워나가는데 이런 청년들이 바로 기술력을 높여서 최고의 기술 거장이 되면 이걸 바로 마이스터라고 부르고 기술 독일의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단순 비교가 어려워서 우리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은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고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3D 업종을 기피하다 보니까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여기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3D 업종에 어떤 청년도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정말 기꺼이 일을 할 만큼 임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이게 시장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 광부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될 정도로 이 선진국에서는 3D 업종의 임금이 웬만한 사무직보다 높은 게 오히려 더 일상화돼 있거든요. 우리하고 많이 다르군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3D 업종은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임금이 낮으냐? 바로 외국인들하고 경합을 하면서 이 부분의 임금만 크게 낮아졌고 청년들이 그 피해를 본 겁니다. 만약 가정법으로 국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내국인보다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네, 고용 상황이 좀 안 좋았던 지난해 이 5월 같은 경우에 외국인 실업자가 무려 30%나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이게 내국인보다 2.5배나 나빴던 건데 아무래도 경제가 나빠지면 외국인부터 아무래도 일자리를 잃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외국인만 임금을 낮출 수 있게 된다면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데 캐나다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임금을 외국인만 15% 낮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꿨더니 글쎄 캐나다에 있는 한 도시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 4개 중에 3개가 외국인한테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은 다 실업자가 됐고 이 제도가 폐기가 됐는데 자, 외국인을 임금을 낮춰줄 수 있다. 그러면 자국 청년들을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새로 창출된 거는 전부 다 외국인한테 몰아주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큰 함정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정훈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근거로 판단한 목포시의 보안 문건을 두고 목포시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 문건이 보안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 의원 재판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손혜원 의원은 목포 원도심의 한 카페에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 보좌관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 내용 전반이 담긴 A4용지 2장 분량의 문건을 건네받았습니다. 우리 보좌관이 이제 그걸 받고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하드들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그 물건을 다시 프린트를 해서 제가 받았어요. 검찰은 이 문건에 공무상 비밀인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대외비, 즉 보안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 정치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이 문건을 건넸다는 점을 고려해 목포시 관련자를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목포시 입장은 다릅니다. 손 의원 측에게 건넨 문건은 비공개 보안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앞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됐다며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목포시가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보안 자료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비밀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부패방지법이 적용이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주민 설명에서도 보안 유지를 각별히 강조했던 문건이라며 보안 자료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가 건넨 문건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가 손 의원 투기 의혹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최대 국책연구기관 IBS, 기초과학연구원의 각종 의혹과 방만한 운영 연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받아보자고 야심차게 추진한 라온 중이온 가속기 사업입니다. 가속기는 입자를 빠르게 벽에 충돌시켜 새로운 입자를 얻는 장비인데 관련 연구로 노벨상을 타는 사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원소를 찾아 코리아늄이라 붙이자며 2011년 라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조 4천억 원 넘게 들어간 이 사업 곳곳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라온 가속기 건설 현장입니다. 2021년 말이 완공 목표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는 또 만들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동위원소들을 라온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정부의 중이용 가속기 사업 종합점검 보고서를 봤더니 모듈, 즉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이 지연돼 차질이 예상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차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온 가속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속관 제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진동을 견디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고 압력 테스트 등이 추가됐습니다. 때문에 당초 9월이던 제작 완료 기간을 최근 내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 딜레이 요인은 그 인증 때문에 홀드된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5개월 됐지만 3, 4개월 안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필수 장치인 150억 원대 사이클로트론 가속기는 캐나다 업체에서 받기로 한 계약이 최근 파기됐습니다. 다른 업체와 당장 계약을 한다 해도 1년이 늦어집니다. 수도국 추출했을 때 물이 나와야 되는 첫 단계가 지금 고장이 난 거죠. 아무리 가습기를 뒤에 만들어서 잘 붙여놔도 빈깡통이라는 거죠. 실제로 과기정통부의 감사에서도 가속기 관련 다른 장치의 납품이 1년 8개월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단이 임의로 상대방에 유리하게 계약을 했고 선금 1억 3천만 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다이렉트로 업체한테 계약은 안 했고요. 국립연구소가 파트너로 그 업체를 갖고 왔는데 그 업체가 부산하니까. 라온 사업단의 초대와 이대 단장은 명확치 않은 이유로 중도 하차했습니다. 과기부 감사에선 두 단장의 채용 관련 비위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올해만 벌써 9명. 전국에서 숨진 집배원들입니다. 지난달 30대 집배원에 이어 오늘은 40대 집배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정노동조합은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영호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49살 강모 집배원이 오늘 오전 10시쯤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출근 시간에 안 보이고 연락도 안 되자 동료들이 강 씨 원룸을 찾았고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강 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강 씨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됐습니다.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화장실 쪽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쪽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그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5년 전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강 씨는 1년 전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우체국 인력 사정이 악화돼 업무를 과중하게 맡았다며 동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원은 이제 자꾸 이제는 옆에서 이제 빠지는 분들이 많으니까 빠지는 부분을 또 대체 같이 조금씩 더 하다 보니까 저 업무는 좀 과중된 상태로 이제 업무는 계속 보고 있는 상태지요. 올 들어 과로사 등으로 숨진 집배원은 강 씨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9명이나 됩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은 강 씨의 죽음도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집배원 노동시간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연간 2,745시간, 일반 근로자보다 250시간 정도 더 많습니다. 만성질환과 각종 사고 위험 등에 노출된 고된 중노동입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완전한 주 5일제 근무와 인력 증원을 위해 오는 24일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달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버스 기사들에게도 무리한 근무 환경은 여전히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버스 업체들이 추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버스 회사. 주 52시간제 시행이 코앞에 닥쳤지만 기사들은 아직도 격일로 1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근로를 하고 있고 피로도가 급상승하고 굉장히 몽롱한 상태도 오고 1일 2교대로 근무 체계를 바꾸려면 기사가 120명이 더 필요한데 30명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감차나 노선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이라고 하면은 한 6억 정도 한 달에.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10% 감차를 해서. 국토교통부는 당장 필요한 기사 수가 4,000명,
내년 1월까지 3,000명이 더 충원돼야 할 걸로 보고 있지만 시행을 열흘 앞둔 지금껏 채용 실적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가 되고 싶은 구직자들이 취업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버스기사 양성 프로그램에 1,000명 가까이 몰렸는데 취업에 성공한 건 3명 중 1명꼴에 불과합니다. 교육생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면허만 가지고 업자가 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버스 업체가 1년 이상 경력직을 뽑고 있어 이제 막 면허를 딴 수료생들을 받지 않는 겁니다. 대학면허를 따자마자 10일 정도 교육받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실습으로 시키는 과정에서 외제차하고 그냥 사고 나서. 군 운전 인력을 전역 후 버스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도입했지만 4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할 것보다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이다 보니까 버스기사의 선호도가 좀 낮더라고요. 가까스로 취업해도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경기도 버스기사의 절반가량이 입사 1년 안에 퇴사하거나 서울로 옮겨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소식은요? 요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재판에서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좀 의심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전문가들을 상대로 지금 검찰이 혐의를 다퉈야 되는데 혐의가 아니고 시간 끌기로 다툰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들 피고인에 대한 핵심 증거가 바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였는데 이 USB 안에는 이른바 재판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엄청난 양의 문건들이 담겨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죠. 당시에도 저게 스모킹건이다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판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을 위해서 좀 저렇게 구현을 해봤는데 사법농단이라고 쓴 그 두 글자의 글씨체가 좀 다르죠. 저게 재판에서 어떻게 문제가 됐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 있던 문건들을 출력을 해서 재판부하고 변호인단에게 이제 나눠줬고요. 재판장에서는 그 문건 파일을 실행을 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출력물의 글씨체 그리고 스크린에 띄웠던 글씨체가 이제 서로 다르다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본하고 출력물이 다르다. 뭐 이러면서 지금 다툼이 일어났던 건가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왜 그렇게 글씨체가 다를 수가 있느냐라고 검찰에게 물어봤더니 출력을 할 때 썼던 컴퓨터에 그 원본에 있는 글씨체 폰트가 없어서 글씨체가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근데 어쨌든 글씨체가 다르다. 뭐 제목과 본문의 글씨체도 다르고 또 출력물에는 형광펜이 써 있다. 뭐 이런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글씨체가 다르면 증거 능력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검증을 하겠다고 변호인단에서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동일성, 무결성 이런 얘기인데요. 이른바 이게 디지털 증거인데 그러면 실제 출력이 된 것, 그다음에 디지털 내의 증거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디지털 증거가 정확한 건지 이런 걸 검증하겠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검찰이 이 증거에 손을 댔냐,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에서 시작된 검증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의심해서 조작된 게 혹시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 USB 문건 안에 문건 자체가 1,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문건들을 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해프닝이 생기는 게 재판장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게 몇 번째 출력물 뭐 같은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확인하다가 지금 계속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7번 재판이 있었는데 이걸 검증하는 재판만 벌써 3번 이어졌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재판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임종헌 전 차장 본인 재판에서는 뭐 이런 일도 아예 없었고요. 다른 법관 재판에서도 뭐 이런 게 문제될 게 있겠냐 이렇게 넘어가기도 했다고 하고요.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도 혐의는 최종적으로 입증이 될 텐데 이렇게 하는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8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좀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때 오히려 이제 혐의 사실 다툼이라든지 본격적인 재판에 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재판 전문가들의 재판이라 쉽지 않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어젯밤 일본에서 강진이 일어나 한때 쓰나미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추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보입니다. 앞서 지진이 일어난 중국 스촨성에선 시간이 지나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22분
옥상에 설치된 카메라가 갑자기 요동칩니다. 이 지진으로 니가타현과 야마가타현에는 사람이 서 있기 어려운 수준인 진도 6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됐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수위가 약간 높아지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津波が来るかなって感じで、それ一番気になって、まず高台に貴重品だけ持ってすぐ行こうって感じで逃げました。 이번 지진으로 20여 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9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고속철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진도 6 정도의 강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特に今後 2、3日程度は、規模の大きな地震が発生することが多くありますので、特に注意してください。 이틀 전 규모 6.0의 지진이 덮친 중국 스촨성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늘어 10명 이상 사망자가 확인됐고 부상자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一家3口，他的有个小孩被炸在里面，他的父亲上半身被一个很大的墙体扎住，他的母亲被这个砖压住了他的左大臂。 아직도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진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